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30일 동안 중단하는 부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과 러시아 두 정상은 완전한 휴전 협상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두 정상 간 통화는 지난달 12일에 이어 한 달여 만입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통화에서 에너지 인프라 분야 휴전을 통해 러시아가 30일 동안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흑해에서의 휴전 이행과 전면 휴전을 위한 협상을 중동에서 즉각 시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적인 평화를 통해 끝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가 매우 좋았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의 정전 협상을 지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Якщо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може дотиснути щодо деталей і не бити по енергетиці і по морю, якщо такий перший крок, а поки що інших кроків нема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정상들은 부분 휴전안을 환영하면서도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전면 휴전안을 러시아가 수용하라고 촉구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잡지 못했습니다. 통상 이틀 전에는 선고일을 통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오늘도 통보가 없을 경우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3월 말, 4월 초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은 지난달 25일 최후 진술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재판관 평의가 역대 최장 기록을 쓰며 계속되고 있지만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오후 2시에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마친 뒤 늦게까지 평의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로 당초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어제도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아 목요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헌재가 통상 이틀이나 사흘 전에 선고일을 통지해왔고 지자체나 경찰 등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만큼 하루 전에 급하게 통지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도 선고일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날인 26일 이후나 4월 초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재판관 8명 중 문영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기 때문에 그전엔 선고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오전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할 방침입니다. 신변의 위협을 받아 외부 활동을 자제해오던 이재명 대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해온 더불어민주당.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민주당은 오늘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듭 촉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최종 시한은 오늘로 못 받고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은 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이 어제 야당 주도 방통위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하자 마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들어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신변 위협으로 외부 활동을 자제했던 이재명 대표도 현장 최고위에 참석합니다. 어제부터 신변보호 조치가 적용되면서 광주 5.18 묘역 참배 등 현장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 나라에 다시는 없었을 것 같은 군사 쿠데타가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군사 쿠데타 내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 안보, 평화, 민생, 민주주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다. 하루가 급하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의 신경전도 연일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헌재는 더 이상 자고 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재의 존재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파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헌재 기일도 마음대로 정하는 지침을 내렸는데 3월 26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기일을 연기하라는 지침도 법원에 내릴 것입니까? 물론 헌재 선고가 당초의 전반적인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맞습니다만 이렇게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 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SNS에 공개적으로 신속한 파면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반 국민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그 정당, 특히 이해관계에 있는 정당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사실은 이제 국회의 구성원, 국회는 원피고나 아니면 검사 등 변호인, 한 당사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을 요구한다는 것은 부실 재판을 요구하는 거죠. 저것을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거 지연의 시간을 계속 가져온 건 맞잖아요. 그럼 자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빨리 판결해달라. 또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 상고를 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탄핵 심판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그 대표의 재판 관련해서 항소심 이후에 상고심까지의 기간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령이 유지가 되면 우리는 상고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부터 하고 나서 헌법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선고를 좀 빨리 하라고 압박을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2심 선고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바심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에게 좀 되묻고 싶은 게 있어요. 과연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두 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고 서로의 상관관계는 저는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보는데, 다만 정치적으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외에 과연 이 두 사건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두 사건은 각각 독립된 사법기관에서 지금 서로 심판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것이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서로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를 바꿀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저희 국회의원이 그 지연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말씀 주시는데, 국회의원은 단지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중의 민심을 대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정말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결론을 내줄 때가 됐다. 이제 우리도 이 결론을 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대신해서 지금 언론에 말씀을 좀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재의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은 늦어지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는 상황이 이렇게 자꾸 보이고 있는 모습 같은데, 헌재가 어제도 선고 기일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저는 오늘도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선고기일이 그 통지가 안 됐다는 것은 재판관들이
심증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증이 완성되면 그냥 판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 이전과 같이 뭐 인용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은 저는 큰 근거가 없다고 보고, 따라서 아직까지 쟁점에 대한 본인들의 심증 완성이 표현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심증 완성을 위한 뭔가 정리가 안 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한 가지가 덧붙이자면, 사실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러면 조속한 선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이 전혀 무관계하다 이렇게 볼 수 여지도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 하여튼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정 혼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생같이. 그러면 지금 민생이나 대외 신인도 문제와 연관된 분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죠. 그럼 이것부터 먼저 선고해달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 대한 만약에 심증이 완성이 안 됐다면 그럼 그건 그렇다고 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은 19일 날 대통령보다 일주일 먼저 결심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선고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진정성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네, 지금 뭐 선고일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는 14일에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장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넘어갔고요. 현재로서는 이번 주도 넘어갈 가능성 크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라고 예측들을 많이들 하셨던 것이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의 14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11일 이 정도의 기간을 보고 나니까 변론 종결 뒤에 평의가 한 열흘 정도 또는 길어도 2주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지난 3월 14일이 전망됐던 것인데 이미 그거는 이제 지났고요. 보통 이제 이 판결을 하기 전에 날짜 선고 기일을 잡으면 2, 3일 전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양측 청구인 측하고 피청구인 측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전달이 되고 난 이후에 언론에게도 이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를 목표로 본다면 오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선고 기일이 정리가 돼서 발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지금 많이들 전망하시는 건데, 오늘이 넘어가는 순간 아마도 이번 주도 어렵겠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지금 한간에는 많은 정보지들에서 뭐 이런 날짜 저런 날짜 뭐 내일은 한덕수 그 국무총리에 대한 것, 모레는 대통령에 대한 것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만, 사실 그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날짜를 그 선고 기일을 지정하기 전까지는 그건 다 가짜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오전 중에 또는 늦어도 오늘 오후 정도까지 이번 주 중에 선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면 좋겠다. 지금 그 많은 국민들이 지난주 주말에도 광장으로 나왔던 많은 국민들, 뭐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국민들이 이렇게 광장으로 운집해서 이 국가적 에너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과정으로 가게 될 것이냐. 빠르게 헌법재판소가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또 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헌법재판소의 최종 종국 결정을 통해서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 국민들의 여망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좀 깊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심판대리인단 측에서도 신속한 그 선고를 해달라고 촉구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만큼 양측은 신속한 선고를 받되 충분한 심리 이후에 충분한 검토 끝에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잖아요. 또한 대통령이라는 신분이라는 것은 본인이 대통령직을 잃는 그 심판의 결과가 또 있지만, 국민들이 내가 뽑은 한 표가 사장되는 심판의 1,000만 표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책임은 국회 측에도 있는 거예요. 이 그 소추 과정이 너무 졸속이었다는 거죠. 법제사법위원회 그 회부해가지고 증거조사 절차를 한 번도 거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소추할 때 소추 사유와 관련돼서도 엄밀한 검토를 하지 않아서 지적까지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사실상 철회라는 비법률적 용어를 써가면서 되게 심판 대상을 애매하게 해놓은 부분도 없지 않았어요. 이것들이 다 심판 과정이 늦어지는 하나의 요인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3월 13일 그 주심 재판관의 임기 만료 때문에 사실상 데드라인이 형성됐던 부분이 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저희가 정확한 그 재판관들의 의견은 모르지만 어쨌든 뒤에 알려진 거 보면 인용 3, 기각 5, 각하 1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심증이 완성이 되면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선고할 만큼 심증이 완성이 안 됐다 이렇게 보고 헌재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판관 심증에 대한 관여다 이렇게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말씀해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그 헌재 심리 내용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부분을 그 부분이 적법하느냐를 놓고도 심리가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역대 최장 기간 평일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유를 놓고도 여야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이라든지 또는 탄핵 사유 5가지에 대해서 뭐 이견이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실관계 정리 과정이 조금 뭐 이렇게 꼼꼼하게 좀 짚고 있는 거 아닌가. 인용할 만큼의 재판관 숫자가 확보됐다면 문영배 권한 대행으로서도 미룰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그 반대 상황이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해석과 추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크게 2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 평의가 길어진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각각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결정문 작성에 공을 들이느라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보세요? 저는 전자가 맞겠죠. 결정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다음에 그 이용호 의원님 말씀도 좀 그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쟁점별로 5개 탄핵 사유 중에 사실 3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크게 그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돼요. 나머지 이제 판단의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리가 됐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2가지 부분이죠. 국회 봉쇄 문제와 그다음에 체포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2가지 쟁점이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 근데 사실관계 인정이라는 것은 먼저 결론을 내놓고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 이후에 그 신빙성 있는 증거를 퍼즐처럼 맞춰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증거의 문제로 돌아가는 거죠. 따라서 이게 전제와 그 후속 조치가 안 맞다는 부분이고 이용호 의원님 말씀은. 장동혁 의원님 말씀도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만약에 인용이든지 기각이든지 심증이 완성돼서 본인들의 의견이 표출이 됐다면 이것이 변동 가능하지 않다면 선고를 하면 돼요. 따라서 저 부분도 저는 동의가 되기 어렵고 그렇다면 남은 것은 쟁점별로 아직까지 이 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이다. 또는 판결 전까지 심증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김진욱 대변인님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뭐 쟁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전에 이 쟁점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그 사실관계 인정되는 부분은 한 3개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5가지의 쟁점들 가운데 사실관계는 다 확인이 됐다고 봐요. 다만 여기에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가지가 모두 유죄, 헌법 위반을 받아야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중에 한두 개라도 이 위헌과 위법성이 중대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인용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가지 쟁점의 모두에 대해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크게 시간이 걸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고 지금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부분들은 아마도 한두 가지의 작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서로가 그 결과 인용 결과나 아니면 뭐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수용성의 효과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8대 0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정리를 마지막 단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또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보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소가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의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후에 있을 그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수용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헌법재판관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늘까지 임명하라면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여당 반응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내일까지 마흔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헌법재판관이 지위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지금까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좀 사활을 건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론 이제 그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려는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는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 중에 마은혁 재판관 등을 임명하지 않은 임명 보류에 대한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고 이것이 중대하기 때문에 파면 사유다.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네. 이것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결정문에 보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또는 조만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민주당이 그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 전에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독촉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것은 헌재 결정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헌재 결정문에 없는 것을 그 최권한대행에게 촉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 자체도 사실 부적절합니다. 지금 최대행이 오늘까지 어떤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불복을 종용하고 있는 과정들 속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국민의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어떤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비판받을 수 있을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헌적인 요소다라고 판정을 내린 것이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계속해서 어제도 이 방통위법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위헌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위헌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행위들이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행위가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그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심리 이것도 어차피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은 행위 이것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헌법재판소로 나왔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설령 다시 복귀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가지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도 이건 수용하고 임명해야 되는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된다 이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임명하고 선택적으로 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이 과정을 본인이 결자 해지하는 차원에서 수습하고 이걸 치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그 민주당은 지금 그 방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꼭 오늘 중으로는 임명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이유로 들면서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지금까지도 해왔고 이제 있는 본회의에서 정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거론이 됐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국가 컨트롤 타워를 흔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국가 컨트롤 타워를 흔든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컨트롤 타워가 제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가 컨트롤 타워에 올라가신 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 그 2달 동안 과연 우리 국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미국으로부터는 민간 국가 지정도 받고 지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그 어떤 한 가지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에게 부여된 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거부권을 9번이나 행사하는 것으로만 쓸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예. 또 줄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으로 갈지 아니면은 그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로 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당에서 심도 있게 토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결론이 나기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치유 행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립니다. 윤기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그런 결론을 정말 낸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정말 탄핵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못할 것 같고요.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민주당이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의를 잘못했구나라고 반성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권한대행을 준 것은 민주당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권한대행을 줘놓고 나서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격화되고 있는데 민주적 정당성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미안하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마은혁 재판관을 뭐 오늘 중으로 만약에 임명을 원한다면 여야 합의를 오늘 중으로 거치면 됩니다. 지금 그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자 해지 차원에서 국회가 해지를 해야 되는 것이 최상목 권한대행 해지하는 게 아니시죠. 네, 정말 이 많은 일들이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파장들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어떤 발표를 할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유급이나 재적 처리를 할 방침입니다. 의대 학장 등이 학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하는 가운데 일부 대학은 재적 등으로 발생하는 의대생 빈자리를 타 학과생의 편입학을 통해 채우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대학은 자퇴나 재적으로 인한 결원이 생기면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의대는 다른 과에 비해 중도 이탈자가 매우 적은 편이어서 편입 개념이 희박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의정 갈등 2년 차인 올해 더 이상 학생들의 집단 유학을 승인해주지 않으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대학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대는 재적으로 의대 결원이 발생하면 편입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2년째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은 원칙대로 재적 처리하고 의대 수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기회를 줘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보건 공부를 한 간호대학 졸업생을 본과 2, 3학년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의대생에게 돌아올 것을 설득하지만 최악의 경우도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학장님께서 14일 날 서신도 구성원들한테 발표하시고 하면서 계속 독려는 하고 계세요. 유급과 재적 처리 기준이 되는 날짜가 고려대 21일, 서울대 27일 등으로 속속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집단 복귀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어제 전국 의대에 대규모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 작년처럼 휴학을 승인해주지 않을 거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해외여행 갔을 때 마트나 약국에서 감기약 구매한 적 있으실 텐데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해외에서는 쉽게 산 경우라도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약이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국내로 들여오다 걸린 불법 의약품이 5년 사이 4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여행용 가방. 세관 직원이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가방 위쪽에 알약 음영 좀 확인해 주세요. 검사에 돌입합니다. 이 제품은 마약류 성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약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내로 반입을 하실 수가 없는 제품이고요. 해외 특송 택배를 뜯자 알약들이 나옵니다. 일반 감기약 같지만 국내에선 마약류로 간주하는 불법 의약품입니다. 지난해 이렇게 적발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은 총 37kg으로 5년 새 43배 폭증했습니다. 해외 마트나 편의점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불법 의약품인지 모르고 국내로 가져오는 겁니다. 마약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높은 진통 효과 때문 또는 환각 효과 때문에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할 수 있어. 국내는 특정 마약류 성분이 적거나 여러 성분과 섞였을 때에만 일반 의약품으로 간주합니다. 해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감기약이지만 국내로 들여올 경우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 1,400정을 들여온 여성 A씨를 지난 1월 마약류 불법 반입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관세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외 제품들을 참고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됐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의약품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차섭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 장윤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재판에 나온 김 씨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 여전히 부인하시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어떤 점 소명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뭐 보신 것처럼 김혜경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옆에 있던 김칠준 변호사가 재판정 안에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 문제를 지적을 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인데요. 21년 8월에 대선 경선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150만 원 벌금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다면 남편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어떠한 선거에 출마를 했을 때 배우자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저께 보신 것처럼 첫 번째 공판기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관련되어 있었던 배 씨라는 비서가 있습니다. 배 씨에 대해서는 22년 9월에 기소가 되었었는데 이게 공소시효 만료 바로 하루 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혜경 씨는 배 씨와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배 씨에 대해서는 어쨌든 형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서 형이 확정되었고 그 무렵에 이제 김혜경 씨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기소 자체가 24년 2월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는 이 기소한 시간 자체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공소권 남용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그때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배 씨나 김혜경 씨가 만약에 자백을 하는 취지였다면 당시에 같이 기소를 했을 것인데 그때는 둘 다 부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 씨의 사건은 먼저 지켜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혜경 씨 항소심 재판 결과에 관심을 갖는 건 결국 다음 달 8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응력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별도의 재판인 것이고 또 피고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별개의 재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달부터 공판 준비 기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관련된 공무원들이 함께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법인카드가 만약에 유용됐다면 이 유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이것에 대해서 묵인했거나 승인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율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과연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입증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대규모 집단 휴학은 불가하다는 공문을 전국 대학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의대생들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7일에 정부에서는 만약에 이번 달 안에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한다면 26학년도의 입학 정원을 예전으로 돌리겠다. 3,058명 수준으로 돌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어저께 40대 의대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각자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휴학을 처리해야 되지만 이것이 형식상으로는 개인적인 사유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집단 휴학인 경우에는 승인 조치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형태로 공문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뭐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일부 대학들에서는 의대생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아서 빈자리가 생기게 된다면 편입생을 받는 그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네, 사실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에서는 뭐 재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결원이 생기면 편입생들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 의대의 특성상 중도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편입 절차가 사실상 열리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선일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방의 한 대학에서도 만약에 결원이 발생하면 편입학을 검토
검토해보겠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대학들이 그래도 몇 개 더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특히나 정부의 원칙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집단 휴학을 승인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올해는 이런 걸 지금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유급이나 재적 처리가 됐을 때는 이 부분을 엄격하게 하라라는 지침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만약에 이달 말까지 정말 복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유급이나 재적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또 몇몇 대학에서는 편입학 절차를 정말 진행할지 이런 부분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네. 최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 오만하다며 작심 비판을 한 바가 있는데 이를 두고 교수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서울대 의대 교수 4분이 지난 17일에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강경 모드만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 이런 지도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요. 오만하다. 그리고 내가 알던 제자들이 맞는지 모르겠다. 또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수들에 대한 어떠한 좀 뭐랄까요 공격성의 글들이 의사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교수 자격이 없다. 그리고 당직을 떠넘기고 싶으니 제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형태로 또 교수 4명은 배신자로 완전히 낙인 찍혔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 교수 4분에 대한 성명서에 대해서 어제 환자 단체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환자들 같은 경우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들의 이 성명서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배우 김수현 씨 논란 관련한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 측이 김세론 씨, 고 김세론 씨와의 교제 관련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해명성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생전에 이제 고 김세론 씨에게 협박성 내용 증명을 보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단순 법적 절차였다라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김수현 씨 측 소속사에서 이제 김세론 씨에게 1차로 내용 증명 보냈다 이 내용은 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2차로도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제 변제 압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수현 씨의 소속사 측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차 내용 증명도 단순한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변제 방법이라든지 일정들에 대한 의사를 이야기하고 특히 이제 채무에 대해서 이런 관련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지 말고 변호사들과 소통하라라는 취지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배우들과도 채무와 관련해서는 연락하지 말라는 것이었지 소속 배우들과는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작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든지 이런 요구가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채무 변제 그러니까 7억 원에 대한 채무 변제를 강요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특히 이 배상액에 대해서는 손실보전 처리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김수현 씨 측의 입장에 고 김세론 씨 유족은요. 지금 실망했다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뭐 과거 사진을 디지털 포렌식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고 해요. 그렇죠. 김수현 씨 측에서는 처음에는 김세론 씨와 교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최근에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는 성인이 된 이후에는 사귄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족 측에서는 미성년자인 상황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사귀어왔는데 지금 나온 해명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저 사과 한마디를 원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나온 자료들 중에서 군에서 보낸 손편지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였던 시기였는데 그런데 그 편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그냥 지인에게 보낸 것이지 여자친구의 상황은 아니었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족 측에서는 지금 김세론 씨가 가지고 있었던 디지털 기기들을 포렌식을 해서 과거에 있었던 자료들을 조금 더 제시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스타트업이 개발한 딥시크는 80억 원으로 미국의 오픈 AI와 견줄 만한 성능을 보여줘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나라의 AI 개발 능력은 어디쯤인지, 경쟁력은 있는지 의문이 많았는데요. LG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한국형 추론 AI를 선보였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 수리 영역 22번, 정답률이 9%에 불과한 이른바 킬러 문항입니다. 문제풀이를 요구하자 긴 시간 궁리하더니 정답을 내놓습니다.
LG가 만든 추론 AI 엑사원입니다. 엑사원은 물리학과 화학 분야 박사 수준 문제에서도 딥시크를 능가하거나 비슷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세계 최고의 모델과 경쟁하는 회사도 한국에 있어야 되고 매개 변수 숫자를 줄이면서도 정제된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 비용을 낮추고 효율은 높였습니다. 투자 비용은 70억 원으로 딥시크보다 10억 원가량 적습니다. 딥식 R1 대비 모델 사이즈를 5% 수준으로 감소시키면서도 고품질의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가공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 또는 동일한 성능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LG는 2021년 초거대 AI 모델인 엑사원 1.0을 개발한 뒤 꾸준히 AI를 개발해왔지만 기업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모델 역시 지난해 12월에 이미 개발이 완료된 버전을 뒤늦게 내놔 챗GPT나 딥시크 등에 비해 한 발 늦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좀 아쉽죠. 작년 12월에 아예 이 그룹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개를 했더라면 LG는 전자와 통신 등 계열사 등과 함께 가전, 자동차, 로봇 분야에서 한국형 AI 접목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봄나들이 시즌을 앞두고요. 목걸이 제품 가격 인상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물가 관련 소식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해 그리고 올해 초 사과, 배, 과일 가격 올랐다. 그리고 배추, 무, 당근, 채소 가격 줄줄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가공식품까지 결국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서서요, 이제 지난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농심이 라면, 과자류 17개 제품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요, 오뚜기 3분 카레, 짜장 제품 가격도 올린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매운 라면 가격이 50원 올라서 1,000원은 줘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새우 과자 가격도 100원이 올랐습니다. 17개 농심이 라면과 제과 제품의 평균 출고 가격을 7.2% 올랐는데 2년 6개월 만에 인상이고 원재료비 올랐다. 그리고 환율 상승에 따라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농심이 내수라면 시장 1위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경쟁사들, 후발업체들 가격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3분 카레 가격도 오릅니다. 다음 달 1일부터인데요. 네. 오뚜기가 편의점에 판매되는 3분 카레, 짜장 제품 가격을 약 13.6% 올리는데 네. 이것만 올리느냐? 딸기잼, 머스터드 소스, 드레싱 400원에서 600원씩 오르고요. 지난달 말부터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후추, 식초, 물엿 가격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난해 8월에도 오뚜기가 가격을 네. 올렸어요. 24종의 가격을 평균 10% 올렸으니까 1년 새 거의 20% 넘게 올렸다는 얘기인데 오뚜기 하면 그동안 가뚜기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면과 같은 서민 기호식품은 가격을 올리지 않아서 유지하면서 좀 소비자 부담을 덜어줘서 국민기업이다라는 칭호를 얻었는데 이제 갓을 좀 떼어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글로벌 우유 생산도 감소를 하면서 세계 유제품 가격 지수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제품 수입해서 제품 만드는 국내 기업들도 결국은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맞습니다. 지난 2월에 세계 유제품 가격이 2년 4개월 만에 최고의 이제 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1년 만에 23% 가격이 뛰었습니다. 특히나 엘니뇨 등 이상기후로 인해서 주요 낙농국이죠. 오세아니아 지역의 우유 생산이 감소했고요.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유제품 자급률이 44%,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유제품발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 우려가 고조가 되고 있는데 유제품이 오르게 되면 외식업 가격 오릅니다. 그렇죠. 재고 제빵 오를 수밖에 없고요. 커피 가격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식품업체까지 가격 인상 압박을 받게 되는데 내년이 더 문제거든요. 자무역 협정으로 인해서 수입 유제품 관세 제로가 부과가 되게 되면 오히려 수입 유제품 의존도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세계 글로벌 가격 인상분이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커피 원두 또 호두 같은 견과류 수입 물가도 요동을 좀 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거든요. 맞습니다. 17일 기준 국제 아라비카 원두 가격이 연초 대비 19%가 올랐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이상기후입니다. 지난해 세계 원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브라질, 베트남,
주요 생산국에서 극심한 가뭄과 폭우로 인해서 생산량이 급감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이었습니다. 9시간 만에 철회나긴 했지만 콜롬비아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니까 원두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환율 부담까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수입 견과류 가격도 출렁이고 있는데 수입 호두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35.9% 올랐고요. 아몬드가 17.2% 올라서 연초부터 사실 커피 프랜차이즈업들은 동시다발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할리스 지난 1월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200원에서 300원. 저가 업체인 이제 컴포즈 커피 역시 지난 2월에 아메리카노 가격을 이제 300원 올렸는데 문제는 이게 1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입 자체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점진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가격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뭐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이런 말 하기도 좀 부담되게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렇게 각종 먹거리 가격 오르면서 서민들 부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 중심으로요 배달 메뉴 가격도 이제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가는 뭐 이중 가격제도 이런 거 도입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매기는 이중 가격제도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배달 앱 수수료 부담이 크다라는 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디야 커피는 배달 전용 가격을 도입해서 음료의 경우에는 300원, 베이커리유는 50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이 맘스터치의 경우에도 가맹점 48곳에서 평균 배달 메뉴 가격을 15% 인상을 했고요. 롯데리아 맥도날드와 같은 주요 버거 브랜드도 이미 지난해부터 이중 가격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가 외식업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니 점주들이 가장 운영이 어려운 걸 꼽아라라고 했더니 바로 배달앱 수수료 부과를 꼽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중 가격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부 배달 플랫폼은 뭐 차등 수수료 정책 도입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실효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배달 앱 1위 업체인 배달민족을 비롯해서 지난해였습니다. 배달 플랫폼이 모여서 상생 협의체를 통해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고 이제 9.8%였던 중개 수수료가 2%가량 낮아지긴 했지만 포인트 낮아졌지만 이게 정말 실제로 소비자들은 이제 체감이 전혀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가맹점의 이중 이 가격제 도입을 현행법상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개별 가격 정책을 규제할 수 없다라는 정책 때문인데 이러다 보니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달비 그리고 수수료 구조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짧게 여쭤볼게요. 그렇다 보니까 포장해서 포장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음 달부터 한 배달 플랫폼에서는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배달 주문, 포장 주문 똑같이 포장 주문은 6.8%입니다. 4월 14일부터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아니 이게 지금 점주가 포장해주고 소비자가 찾아가는데 그러니까요. 배달 앱 사이트가 중간에 이제 수수료를 챙기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연맹은 어제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아니 포장 주문 활성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수수료 부과하게 되면 포장 주문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데 뭐 배민은 대신해서 이제 공격적인 이제 마케팅을 좀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가 관련 소식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철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광주의 한 공원에서 빨갛게 핀 홍매화 위로 하얀 눈이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봄을 향해 가는 3월인데 이틀간 많은 지역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덕분에 멋진 장면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진 기자들이 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눈 속에 핀 매화 설중매가 3월에 피어났습니다.
마치 봄과 겨울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모습이 장관이었는데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시민들은 이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설악산 자락 강원도 고성에서 한 가족은 눈밭에 누워보며 3월에 내린 눈을 만끽했습니다. 네, 사진들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데요. 어제 서울에도 오전에 많은 눈이 내렸죠. 네, 어제 서울에는 15년 만에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뒤로 북악산에 설경이 펼쳐졌는데요. 서울에는 이날 최고 11.9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어제는 때 아닌 3월의 폭설로 전국이 겨울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겨울이 봄이 오는 걸 시샘하나 본데요. 급격한 날씨 변화에 건강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관령의 아침 기온 영하 18.7도, 태백 영하 13.1도, 서울은 영하 1.8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평년 기온보다 5도에서 6도 정도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오전까지 충북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에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호남 서부와 제주에는 약하게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 7도, 대전과 대구 9도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